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뒤흔듭니다. 오늘 30분 동안 이 명제를 철저히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세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명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행동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 행동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끌 수도 있고 계속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외부의 강제가 없다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자유는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초콜릿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초콜릿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미각, 당신의 뇌가 초콜릿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모든 욕망으로 확장합니다. 당신이 권력을 원하는지, 사랑을 원하는지, 안정을 원하는지, 모험을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욕망을 결정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라고.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생명의 의지. 그의 철학에서 의지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도 의지, 식물이 자라는 것도 의지, 동물이 먹이를 찾는 것도 의지, 인간이 욕망하는 것도 의지. 이 의지는 개별 인간에게서 특정한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격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욕망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유전입니다. 당신의 DNA가 당신의 기질, 성향, 충동을 결정합니다. 공격적인 기질, 불안한 기질, 호기심 많은 기질. 이것들은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습니다. 현대 유전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특정 성격 특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 운반체 유전자,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보면 놀랍습니다. 따로 자란 쌍둥이도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비슷한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왜? 같은 유전자가 같은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경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의 양육 방식,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이 당신의 욕망을 형성합니다. 학대받은 아이는 안전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인정을 갈구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화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애착 유형을 생각해 보세요. 안정 애착, 회피 애착, 불안 애착. 이것은 생후 2년 동안 형성됩니다.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 당신의 관계 욕구를 결정합니다. 셋째, 뇌의 구조입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가? 보상회로, 공포회로, 사회적 인지회로. 이것들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욕망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측좌액, 복추피계 영역, 전전두엽 비질. 이 영역들의 활동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뇌 구조는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유전과 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입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은 자유롭게 흐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은 중력의 법칙을 따를 뿐입니다. 물이 중력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미묘한 답을 제시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할 뿐이니까.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는 말합니다.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교정과 억지라고. 범죄자가 자유의지로 범죄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한다고. 이것은 현대 신경법학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만약 범죄자의 뇌에 종양이 있어서 폭력적 충동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제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이 노력하려는 욕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취욕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성공하려는 욕망.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고 경쟁을 싫어하고 야망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욕망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공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요인들의 결과입니다. 둘째, 연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게으른가?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왜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는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욕망을 따를 뿐이라고. 그들이 그 욕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관대해집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연민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연민을 도덕의 기초로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낍니다. 셋째, 수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웁니다.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왜 나는 저것을 원하지 않는가? 내가 다른 것을 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헛수고라고.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바꿀 수 없다고.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욕망과 행동은 다릅니다. 당신은 욕망을 느끼지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표현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왜 다르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은 위험을 보면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맞서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본성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어떤 사람은 안정을. 이것도 각자의 욕망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받아들입니다. 다섯째,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실제 삶의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일어납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당신의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지도를 아십니까? 어린 시절 경험이 만든 이상적 파트너의 청사진. 당신은 이 지도에 맞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만든 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누구를 원하는지 결정합니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정치인, 경영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를 원합니다. 예술가, 작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가 됩니다. 이 욕망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 재능, 가치관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중독을 생각해 보세요. 중독자는 왜 약물을 원합니까? 그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약물이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욕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 뇌의 보상 회로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욕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전적 취약성, 초기 경험, 뇌화학의 변화. 이것들이 그 욕구를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독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항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충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재정적 안정을 갈구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그저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다른 욕망일 뿐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와 만납니다. 불교도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쇼펜하우어는 더 비관적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인식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욕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거리두기입니다. 욕망을 느끼지만 동일시하지 않는 것.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 셋째, 예술과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관조의 순간 우리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넷째, 연민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개별적 욕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직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해방은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의지는 작동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죽음뿐이라고. 이것은 너무 비관적입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유, 욕망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니까.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현대 과학은 쇼펜하우어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유전학, 심리학 모두 자유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벤자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원할 때. 그리고 뇌 활동을 측정합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300m초 전입니다. 즉 의식적 결정은 사후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을 알라. 당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라. 그들도 그들의 욕망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라. 넷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 욕망을 느끼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 관찰자가 되어라. 다섯째, 더 높은 것을 추구하라. 예술, 철학, 연민. 이것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이 명제가 주는 궁극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연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연민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이자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감사합니다.